까라면 까세요. 30년 건설 현장을 누빈 만년 차장 최동아에게 3일 전부터 근무 시작한 어린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 소장님, 그게 나이 먹었으면 알아서 그만둬야지. 내일부터 삽질이나 하세요. 기본부터 다시 배우란 말이야. 자신을 따르던 부하 직원들도 소장을 따라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 차장의 발등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별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낮에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아 쇠와 흙과 시멘트, 냄새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 조용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을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해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6세 최동아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건물의 숨소리를 듣듯이 한 걸음씩 내디디며 슬래브 하부 구조를 손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콘크리트 표면을 스칠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손바닥을 납작하게 벽에 대어 뭔가를 느끼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안전 진단 앱도 균열 감지 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이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수첩을 펼쳐 그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이 구역 하부보 접합부 이상 없음. 확인. 날짜와 시간까지 또박또박 적은 뒤 수첩을 덮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2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초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막 25은 됐을까 야간 경비원 청년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또 나오셨어요? 요즘 균열 감지 센서도 있고 앱도 있는데 굳이 이 새벽에 직접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청년의 말에 최동하는 걸음을 멈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낮고 조용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센서는 어제를 기억 못해. 그것뿐이었습니다. 청년이 무슨 말을 덧붙이려다 입을 다물었고 최동아는 이미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서랍 한 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2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글씨 한 접시, 20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최동아는 그 빈 페이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현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의 장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중장비 시동 거는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습니다. 최동아는 현장 사무실 입구 앞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종이컵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쥐고 싶어서인 듯 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 박 과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애써 꾸민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장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위에서도 다들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부장 승진 내정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고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차장님, 올해도. 최동아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젊은 직원 둘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또 거절하셨대. 20년째잖아요, 20년째.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다른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최동아의 등에 잠시 머물렀다가 흩어졌습니다. 최동아는 그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직원들의 말소리와 수저 소리로 왁자했습니다. 최동아는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20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오 반장이 쟁반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최동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다른 테이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최동아는 그것을 본 척도 하지 않고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시 외곽의 작은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혼자 찾는 길이었습니다. 흰 국화 한 송이를 사서 들고 들어가 좁은 복도 끝 칸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젊었습니다. 윤성훈. 그가 죽던 해에 31살이었으니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50을 넘겼을 나이였습니다. 최동아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국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20년 전 최동아에게는 윤성훈이라는 친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건설 일에 대한 자부심과 꿈을 나눴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보람이었습니다. 윤성훈은 매우 성실하며 꼼꼼한 사람이었고 최동아는 그런 후배를 아꼈습니다. 그해 여름 최동아는 오랜만에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사흘 앞둔 금요일 오후 현장 소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차장, 일기예보 봤어. 장마가 올해 일찍 시작된다는데 타설일자 좀 앞당겨서 이번 주말에 타설했으면 좋겠어. 최동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슬래브 타설은 건물 바닥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었으며 한번 실수하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일이 갑자기 생겨서.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달력에 동그라미를 보며 실망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윤성훈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가족이랑 약속 어기시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최동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슬래브 타설은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 윤성훈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 요즘 도면 달달 외웠습니다. 믿어주세요. 최동아는 윤성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후배였기에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한다. 혹시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걱정 마세요, 형님. 제주도 첫날 아침 해변을 따라 산책하던 최동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현장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는 윤성훈이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타설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윤성훈은 슬래브 상부에 올라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발을 디딘 발판이 미끄러졌고 균형을 잃은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호텔방에서 최동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장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짐을 쌌고 공항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선 최동아는 윤성훈의 영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교복 차림의 소년 하나가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바지 솔기에 꼭 붙인 채 형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최동아가 주저앉다시피 울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최동아의 울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동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해마다 승진을 권유했지만 그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현장을 비운 그 하루가, 그 선택이 아끼던 후배, 윤성훈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동아는 다시 그 이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려던 순간 방명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뻗어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성.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최동아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명록을 덮는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오랫동안 수도꼭지를 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괜찮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 사진 속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동아가 다시 헤드랜턴을 켜고 현장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낯선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의 얼굴은 헤드랜턴 불빛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분명히 본 적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20년 전 장례식장 복도에서 혼자 형의 영정 앞에 서 있던 소년의 걸음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인사도 주변을 살피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골조만 올라간 건물들, 크레인 끝에 매달린 쇠파이프들, 새벽빛 속에 희뿌옇게 서 있는 타워. 그것들을 차례로 눈에 담는 그 시선이 무언가를 재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39살. 현장 소장 김영배가 당뇨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긴급 투입된 새 소장이었습니다. 최동아는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두 사람 사이의 어둠을 어설프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를? 최동아가 대답하려는 순간 윤태성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건물 쪽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기억하느냐고 물었지만 사실 최동아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장례식장의 복도는 국화 냄새와 향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교복 차림의 소년 하나가 형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바지 솔기에 꼭 붙인 채 형의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서 최동아는 무릎을 꺾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참으려 할수록 목구멍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소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전 첫 번째 회의는 짧았습니다. 직원 몇몇이 조심스럽게 김영배 소장의 안부를 물었고 윤태성은 단답으로 잘랐습니다. 당분간 복귀 어렵습니다. 그 사이 공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영배 소장 밑에서 일해온 반장들의 얼굴에 뭔가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윤태성은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는 듯 바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정보고는 수치로 올려주십시오. 경험과 감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장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그 침묵을 개의치 않는 듯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적반장 박노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소장님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30년을 일한 사람한테 숫자가 뭔 소용이래. 나가려던 윤태성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반장님, 30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박노식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고 귀 뒤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한편에서 지켜보던 한희광 대리가 두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승진을 코앞에 둔 35살의 한희광은 윤태성이 말을 마치자마자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대로 가야죠. 윤태성이 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칭찬도 경계도 아닌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오후에 최동아가 올린 보고서 한 장이 반려되어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수기로 작성해 올려온 현장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산 양식으로 재제출 요망. 최동아는 반려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김영배 소장은 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받아왔던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전산 양식 파일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무렵 기술팀 젊은 직원 하나가 최동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장님, 균열 확인 앱 있는데 쓰실 줄 아세요? 요즘 센서도 있어서 새벽에 직접 안 나가셔도 됩니다. 최동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직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짧고 낮은 말이었습니다. 직원이 머뭇거리다 물러났고 최동아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최동아를 두고 말했습니다. 차장님은 이 현장 산증인 아닙니까? 모르는 게 없으세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태성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산증인이면 사고도 많이 보셨겠군요. 웃음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최동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의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주차장에서 윤태성이 차 문을 열다 멈추었습니다. 마침 옆을 지나치던 최동아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윤태성이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형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아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탔고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미등이 멀어지는 것을 최동아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조금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혼자 책상 앞에 앉아 현장 도면을 펼쳐놓고 손끝으로 선을 따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103동 슬래브 구역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바라보다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윤태성은 다시 도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동아는 그 시각 다시 103동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하부 구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보접합부를 손으로 짚어나가던 그의 손끝에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었지만 손끝은 정직했습니다. 최동아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가는 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아가 103동 하부에서 발견한 균열은 수첩 한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손으로 그린 위치도 대략 가늠한 길이. 투박하지만 빠진 것이 없는 보고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윤태성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현장 사무실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희광 대리는 사흘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과장 승진 내정 소식이 동기 카톡으로 먼저 새어나왔고 다음 날 인사팀에서 비공식으로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희광은 동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삼겹살에 소주였고 2차는 맥주집, 3차는 노래방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 그는 양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고 입안은 텁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한희광은 선글라스를 찾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자판기 커피를 2잔 연거푸 후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전 중으로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사비 청구 전산 결제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 2곳의 공사 금액을 취합해서 발주처에 청구하는 서류였는데 숫자가 여러 줄 들어가는 꼼꼼히 봐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희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스크롤을 내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별 생각 없이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한희광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최종 결제자 칸에는 최동아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그날 오전 서류 뭉치를 처리하던 중 별다른 의심 없이 승인을 눌렀습니다. 담당자가 올린 서류였으니 다시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발주처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구 금액이 좀 이상한데요.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격리팀이 서류를 다시 열고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다 멈추었습니다. 공사비 항목 하나에서 숫자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11억이 되어야 할 자리에 1억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격리팀장이 한희광을 찾았고 한희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열어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이 입력한 숫자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이 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러 모은 건 30분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짧고 무거운 침묵이 먼저 깔렸습니다. 윤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사비 청구서에서 10억 원 오류가 났습니다. 최종 결제자가 누구입니까?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희광은 고개를 숙인 채 2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일 듯 말 듯한 떨림이었습니다. 정적이 길어지자 최동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결제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희광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안도인지 수치인지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의 시선이 최동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 한마디가 더 나왔습니다. 삽질부터 배우세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참았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동아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낮게 혀를 찼습니다. 한희광은 제일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간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입술, 핏기 없는 얼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최동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면장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손에 끼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현장이 보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중장비가 움직이고 인부들이 오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실 안쪽에서 한희광이 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아의 뒷모습이 현장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동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나왔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현장을 한 바퀴 돌았고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대신 자재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한켠에 삽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루가 오래되어 손에 닿는 나무결이 거칠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자루를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흙이 쌓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흙바닥 위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흙이 쌓인 구역은 현장 동쪽 끝이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자리였고 인부들이 오가다 쌓아둔 흙더미가 여기저기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삼나를 흙에 박았습니다. 서걱 하는 소리가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삼나를 흙에 박고 들어올리고 옮기고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현장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오래된 인부들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퍼나르는 최동아를 보고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옆 동료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턱짓으로 가리켰고 그 동료는 잠시 바라보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56세의 차장이 흙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삽, 또 한 삽.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린 땀이 목 안으로 스며들었고 등에는 작업복이 축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최동아는 소매로 이마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지만 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삽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영 오반장이었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에 허리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없이 최동아 옆에 서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섰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만 두 겹으로 울렸습니다. 한희광은 그 광경을 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로 내려놓지도 마시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커피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퇴근 후 최동아는 혼자 저녁 식사 겸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직영 오반장이 다가와 소주 한 병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한잔하시죠. 최동아가 그 병을 잠시 바라보다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반장이 따르면서 낮게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최동아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쓴 기운이 가슴 안쪽까지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따로 있지. 오반장이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들어 한희광은 윤태성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정리된 보고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 103동 공정 현황입니다. 슬래브 타설이 나흘 뒤로 잡혔습니다. 준비 상황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윤태성이 자료를 받아 훑었습니다. 한희광이 그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한희광의 어깨가 눈에 띄게 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그의 걸음이 아침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최동아는 삽질을 마치고 103동을 찾아갔습니다. 2층 슬래브 하부 쪽으로 걸어가다 발이 느려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천장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헤드랜턴도 없이 맨눈으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다시 멈추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103동 2층 하부 재확인 필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나서 밤이 깊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최동아는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다시 10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에 밤 공기의 습기가 섞여 코 안쪽까지 찬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등빛이 하부 구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접합부를 손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다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아주 가는 선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었지만 손끝은 정직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위치를 적고 손가락 폭으로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균열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최동환은 그러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등빛이 어둠 속에서 그 가는 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손끝으로 그 선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느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슬래브 타설 일정이 적힌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흘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환은 출근하자마자 사진을 뽑았습니다. 전날 밤 찍은 것이라 화질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균열선은 사진 안에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 옆에 수첩에 적어둔 수치를 옮겨 적고 위치 도면을 손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보고서라고 부르기엔 투박했지만 담긴 내용만큼은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윤태성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질하러 나갔습니다. 보고서가 반려되어 돌아온 건 오전이 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윤태성의 필체였습니다. 안전율 1.8, 기준치 이상, 공정 일정 유지. 10글자 남짓한 문장이었습니다. 최동환은 그 쪽지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째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오후에 윤태성이 백삼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희광이 바로 옆에 붙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슬래브 타설 준비 상황입니다. 거푸집 체결 완료됐고 철근 배근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정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 쪽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최동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2층 하부보 접합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젯밤에 직접 짚어봤는데 균열이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안전율 범위 아닙니다. 최동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데이터상 수치가 기준을 넘는다 해도 육안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윤태성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윤태성의 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 단단하게 닫혀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장님, 감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희광이 최동아 곁을 지나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제가 담당 구역인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동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손가락 사이에서 조금 더 깊이 쥐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최동환은 사무실에서 설계팀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입사한 지 2년도 채 안 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최동아가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이 대리 잠깐. 이준혁이 멈추었습니다. 최동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삼동 2층보 접합부 설계 여유율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이준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건 소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최동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이준혁이 복도 양쪽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설계 여유율 자체는 충분한데요. 시공 과정에서 하중 집중이 생기면 접합부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데이터로 잘 안 잡혀요. 말을 마친 이준혁의 얼굴에 뭔가 뒤숭숭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동아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뭔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최동아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려된 보고서를 다시 꺼내 펼쳐놓고 사진과 수치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정을 직접 중단시킬 권한은 없었습니다. 외부 기관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사진 몇 장과 수첩 메모뿐이었습니다. 본사에 올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보고 라인은 윤태성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날짜를 적고 보고 일시를 적고 윤태성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어를 더 썼습니다. 묵살. 펜을 쥔 손이 그 단어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지울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우지 않았습니다. 꾹꾹 눌러 마저 썼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태성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최동아의 보고서를 서랍에서 다시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손으로 찍은 사진, 손으로 그린 위치도 수첩에서 옮긴 수치. 그는 안전율 수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8. 기준은 1.5였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서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덮인 채로 책상 위에 한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03동 건물의 윤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불을 껐습니다. 보고서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동아는 다시 103동 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헤드랜턴을 밝혀 균열이 있던 곳을 찾았습니다. 손끝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느다란 선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다는 것만큼은 손끝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아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콘크리트 냄새가 코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머리 위 공지판의 숫자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공지판의 숫자는 매일 아침 바뀌었습니다. D-3, D-2. 숫자가 줄어들수록 현장은 더 바빠졌습니다. 자재 트럭이 들어오고 펌프카 예약이 잡히고 타설 인원 배치표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현장이 속도를 내는 동안 박노식은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63이었습니다. 조적반장으로 30년 가까이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줄눈을 맞추고 수직과 수평을 손으로 잡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장님은 쉬엄쉬엄 일하셔도 됩니다. 이제 쉬실 때도 되셨잖아요.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고령 근로자 작업 배제가 주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작업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지시사항이라서요. 고령 근로자가 어디를 시공하는지 근거를 남겨놓으라네요. 박노식이 손을 내렸습니다. 흑손을 쥔 채로 그 젊은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늙은이가 품질 불량의 주범이래. 박노식은 다시 흑손을 들었지만 손목의 힘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돌 위에 놓인 흑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소리를 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노식은 현장 구석 그늘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일했어. 조적 반장으로만 30년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한희광이 급히 지나가며 말을 던졌습니다. 반장님, 이번에 체결핀 규격이 바뀐 거 아시죠? 바뀐 규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박노식이 한희광의 뒤통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형틀 목수야.
그러나 한희광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바쁘기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무릎이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노식은 103동 2층 거푸집 구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손으로 체결 부위를 하나씩 짚어가다 그가 멈추었습니다. 체결핀이 박힌 자리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옆면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멀리서 중장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데이터가 다 안다고, 시스템이 다 잡는다고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기계가 다 안다면서, 센서가 다 잡는다면서, 그럼 이것도 잡겠지. 타설 전에 담당자가 내려와 확인하겠지. 한희광이 담당이니까 당연히 내려올 거야. 그는 설치된 체결핀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핀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이 핀을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쇳덩이였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희광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박노식을 보았습니다. 반장님, 여기 왜 계세요? 박노식의 등이 굳었습니다. 목 뒤로 무언가 싸하게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둘러보는 거야.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주머니 속 핀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한희광은 잠깐 그 자리를 둘러보다가 별다른 것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지고 멀어졌습니다. 박노식은 103동을 조금 벗어난 구석진 바닥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핀 10여 개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쇠핀이었습니다. 길이가 손가락 2마디 남짓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 거푸집이 고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시 끼워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설이 이틀 남았으니까요. 담당자가 확인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박노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 말갛게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다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잠을 못 자고. 박노식은 돌아 누우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핀들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끼워 놓으면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차갑고 작은 쇳덩이의 감촉이 자꾸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3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2층 거푸집 구역에 이미 타설 준비 인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호스를 정리하고 구역을 정돈하는 인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체결핀을 다시 끼우려면 지금 한창 작업 중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볼 것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뭐하러 왔냐고. 저 멀리서 한희광이 자료를 들고 타설 인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희광이 고개를 한번 까닥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박노식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머니 속 체결핀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박노식이 발걸음을 돌리던 그 시각 한희광은 이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타설 준비 인원에게 배치표를 나눠주고 펌프카 기사에게 진입 동선을 설명하고 중간중간 윤태성에게 보고 문자를 올렸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꼭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들뜬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타설이 차질 없이 끝나면 소장 앞에서 한번
더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 어딘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날 밤 회식이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직접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었고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희광은 소장이 참석한다는 말에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술이 돌면서 분위기가 풀렸고 한희광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에 들어온 건 자정을 넘긴 뒤였습니다. 내일 타설만 잘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타설 당일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한희광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고 피부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타설 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푸집 체결 상태 확인, 철근 배근 확인, 하부 구조 이상 유무 확인. 항목마다 체크칸이 있었습니다. 한희광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체크칸에 하나씩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현장 하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다 확인했다고 생각했고 준비 인원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몸이 무거웠고 윤태성에게 보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이유들이었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모이자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 막내 정우가 옆에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더 볼까요? 한희광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제 다 됐어. 정우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체결핀이 빠진 자리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최동환은 그 시각에도 현장 외곽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퍼올리고 옮기고 다시 퍼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다가 백삼동 쪽에서 들려오는 펌프카 진입 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땅바닥을 타고 발밑까지 울려왔습니다. 그는 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저절로 백삼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경계선 앞에서 그가 멈추었습니다.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고 타설 준비 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동환은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맞추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삼동 하부 확인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한희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최동환은 무전기를 내리지 않고 한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 겁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확인했습니다. 최동환은 무전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성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펌프카가 자리를 잡았고 호스가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박노식은 현장 반대편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백삼동 쪽으로 갔습니다. 펌프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흑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핀 10여 개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은 채 백삼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설 준비가 다 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멈춰야 했습니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핀을 뺐는지, 왜 이제야 말하는지. 그 말들이 입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한희광이 담당이니까. 분명히 확인했을 거야.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핀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쇳덩이의 모서리를 느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무거운 진동이 땅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최동화는 경계선 밖에서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꼈습니다. 눈이 슬래브 하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중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진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쉬지 않고. 그때였습니다. 103동 쪽에서 무언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금속이 버티다 못해 내는 소리였습니다. 최동화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슬래브 위에서 콘크리트를 고르던 인부 하나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워. 그 한마디가 채 공기 중에 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삐걱. 그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현장을 걸어온 귀에는 작지 않았습니다. 최동화의 몸이 그 소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이 경계선 쪽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드득. 소리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발바닥 아래에서부터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슬래브 한 구간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거푸집과 콘크리트가 쏟아졌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뒤엉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103동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회색 분진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윤태성은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문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저기 103동이 말이 끊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 잔해에 깔려 있었고 펌프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최동화가 뛰어들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순간 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코와 입으로 콘크리트 가루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훑었습니다. 펌프호스에서 콘크리트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폐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설 중지. 지금 당장 멈춰. 펌프카 기사가 먼지 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최동화가 다시 외쳤습니다. 중지하라고. 그제야 기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쏟아지던 회색 반죽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사람부터 빼. 저쪽은 비워. 거기 서지 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있던 인부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동화가 손으로 대피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현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잔해 더미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최동화가 소리를 따라 뛰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거푸집 틀이 뒤엉킨 사이로 작업복 소매가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콘크리트 모서리에 긁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손끝에서 손목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낯선 젊은 작업자 한 명이 달려와 함께 큰 거푸집 판을 둘이서 밀어냈습니다. 안에서 젊은 인부 하나가 팔을 들어올렸습니다. 최동화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나 잡아. 놓지 마.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인부가 잔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2차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동화는 일어서서 남은 슬래브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체결부가 더 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쪽 전부 비워. 지금 당장. 아직 구역 안에 남아있던 인부 3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최동화가 그들이 모두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희광은 먼지 속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쪽에서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지만 현장 앞에서 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이 반쯤 열린 채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반대편 구역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충격음이 발밑에서 올라왔을 때 그의 흑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103동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제선 밖에서 멈추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잔해가 쌓인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핀 10여 개가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 차갑고 작은 쇳덩이가 이 순간만큼은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못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현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슬래브 한 구간이 통째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거푸집 잔해와 콘크리트 덩어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최동환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엎드려 상태를 확인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동작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최동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고 콘크리트 가루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같은 냄새였습니다.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지 너머로 윤태성이 보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태성의 얼굴이 회색빛 먼지 속에서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이 옆구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멎고 나서도 현장은 한동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103동 전체를 둘러쌌고 흰 점프수트를 입은 조사관들이 잔해 사이를 오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측정 장비가 내는 전자음, 조사관들이 낮게 주고받는 말소리. 현장 사람들은 통제선 밖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떠나도 된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발밑을 보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있었고 최동환은 현장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어가는 콘크리트 가루를 손톱으로 긁어내다가 멈추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긁어낸다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박힌 회색 가루는 찬물로 씻어도 잘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반장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 책임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받았고 CCTV 영상이 확보되었으며 타설 당일 체크리스트와 결제 서류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잔해를 한 조각씩 걷어내면서 체결 부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조사관이 몸을 낮추고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른 조사관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체결핀이 빠진 자리였습니다. 박노식은 통제선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손전등 빛이 자신이 핀을 뺐던 바로 그 자리를 비추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말을 걸었지만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핀 10여 개가 만져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그 감촉이 이 순간만큼은 쇳덩이가 아니라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통제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독관 앞에 서서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을 폈습니다. 핀 10여 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감독관이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노식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타설 전에 누군가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핀 10여 개가 오후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희광의 조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버텼습니다. 서류상 확인을 마쳤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했습니다. 목소리가 반듯했습니다. 감독관이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타설 당일 아침 한희광이 사무실 자리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볼펜을 들고 체크칸에 표시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이 멈추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희광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조사실 안에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 한희광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위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틀 뒤 윤태성이 구속되었습니다. 균열 보고서 묵살, 안전점검 체계 미비 현장 총괄 책임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현장 입구를 지나치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동아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시선을 앞으로 돌리고 걸었습니다. 최동아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최동아가 눈을 내렸습니다. 면회는 사흘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최동아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은 좁고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윤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수용소 복장이었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아가 먼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철제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오래 참아둔 말을 꺼내듯이. 형도 이번도 결국 사람을 못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동아는 그 말을 받아 잠시 철창 아래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임은 위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거다. 위로도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고 있던 말을 꺼낸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풀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동아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았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울릴 때까지. 현장 앞에는 사망한 인부의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혼자 앉아 통제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아가 그 앞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다시 통제선 쪽으로 돌렸습니다. 최동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노란 통제선 테이프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긴 그림자가 누웠습니다. 바람이 멎고 통제선이 거치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현장은 그 사이 조용했습니다.
중장비 소리도 펌프 소리도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다른 현장으로 흩어졌고 사무소에는 조사 관련 서류만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습니다. 최동환은 그 기간 동안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통제선 안쪽을 바라보다가 사무실 계단에 혼자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임명장이 온 건 사고가 난 지 16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임원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회의실에 최동아와 단둘이 앉아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현장 소장 직무대행 임명. 최동아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받았다가 조용히 뒤집어 놓았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봉투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명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천천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임원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무대행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동환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나왔습니다. 달라진 건 헬멧이었습니다. 소장 헬멧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쓰고 현장 입구에 섰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같이 갑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침 공기 속에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전 직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최동환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반장들, 젊은 직원들, 구석에 반듯하게 서 있는 한익광. 최동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은 그대로 씁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타설 전 하부 확인은 담당자가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봅니다. 서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모든 결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책임도 본인이 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각자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희광이 현장으로 돌아온 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였습니다. 감경 처분을 받았고 직위는 유지되었습니다. 복귀 첫날 그가 최동아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반듯하게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동아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타설 전에 직접 확인해.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최동아의 뒷모습을 한희광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에게서 편지가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차장님이 현장 끝까지 지킬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 부끄러울 겁니다. 최동환은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페이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은 뒤 수첩을 덮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103동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 거푸집이 올라갔고 인부들이 돌아왔습니다. 현장은 다시 소리를 찾았습니다. 중장비 소리, 망치 소리,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최동환은 그 소리들 속에서 매일 현장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타설 전날이면 한희광이 먼저 하부로 내려갔습니다. 확인하고 올라와서 최동아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빠뜨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103동이 완공된 날이었습니다. 최동아는 완공된 건물 외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걸어서 옥상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소리가 건물 안에 울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난간 앞에 서서 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저 멀리 크레인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귀 옆으로 바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먼저 믿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 지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바람이 그 말을 데리고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동아가 헤드랜턴을 켜고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익숙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희광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손전등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최동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나란히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불빛 두 줄기가 어둠 속을 나란히 비추었습니다. 최동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썼습니다. 이상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했음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단어가 종이 위에 조용히 남았습니다.